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올해 40살이 된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의 잘못을 어디까지 용서하시며 사시나요? 흔히들 가족 간에는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족 간의 도둑질은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사람이기에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이혼을 하기도 하고 형제끼리는 연을 끊기도 하죠. 심지어 부모와 천륜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와 천륜을 끊고 살았어요. 엄마와 연을 끊었던 그 순간에는 정말 절대 다시는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 다짐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모든 감정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증오도 분노도 시간이 흘러가며 무뎌지죠. 전 이제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엄마가 제 곁에 없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1999년에 겨울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땐 새천년이 다가온다고 다들 축제 분위기였고 몇몇은 종말이 다가온다고 울상이었죠. 저도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 들떠 있었던 평범한 15살의 어린 소녀였어요. 엄마!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어딨어? 학원을 다녀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안 보였어요. 대신 아빠가 주방 식탁에 앉아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무슨 술이야? 아빠 술 안 마시잖아.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엄마는? 이제 네 엄마 없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다니. 에이, 우리 아버지 술 취하셨나? 아빠. 아빠의 굳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마음이 다급해졌죠. 아빠, 엄마는? 아빠! 아빠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것 같네요. 제 나이 고작 15살이었으니 말이죠. 당장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에도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삐삐도 많이들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용하는 삐삐에 수도 없이 메시지를 남겼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마침내 제 삐삐로 엄마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기로 했어. 너한텐 너무 미안해. 아빠 말 잘 듣고 예쁘게 커. 이제 연락 못할 거야. 엄마 용서하지 마. 도저히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죠. 몇 달 뒤 알았어요. 현실이라는 것을요.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저와 아빠를 버렸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주기 위해 아빠를 버렸고 그 집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저를 버렸죠.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딱 한 달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 삐삐에 메시지를 남겼죠. 이제 아줌마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아줌마가 나한테 그런 것처럼요. 아줌마 말대로 나 아줌마 절대 용서 안 해요. 이 메시지가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18년이 지나 다시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28살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스킨스쿠버 강사였어요. 바닷속에 물안경 하나 끼고 산소통 메고 잠수하는 그런 일이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고요하게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절 위로하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도 스킨 다이빙이죠. 남편이 하는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스킨 다이빙은 산소통을 매지 않고 숨을 참으며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스포츠예요. 해녀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저와 남편은 필리핀 바다에서 만났어요. 남편도 저처럼 깊은 바닷속 그 고요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때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말이 없이 조용한 사람이지만 옳고 그름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죠. 저도 말수가 무척이나 적어서 우리가 연애할 때 몇 시간이고 말없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년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은 상견례부터 순탄치 못했어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커온 외동딸의 이혼가정 자녀라는 게 문제였죠. 시모는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없고 품격도 없는 사람이었죠. 본인은 참지 않고 할 말 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이 당당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자기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참 경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저 승민이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첫째여서 결혼할 때도 제대로 해주면서 보내려고 돈도 많이 모아두었고요. 그럼요. 아주 반듯하게 큰 청년이더군요. 부족한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처럼 생각하며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인사치레 들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이 결혼 반대 많이 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 승민이 지금 당장 어디에 내놔도 지금 며느리보다 조건 좋은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들 승민이가 예비 며느리 아니라면 결혼 안 한다고 하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승낙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사돈어른 앞에서 예의 없이 무슨 짓이야? 가만 좀 있어 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무척이나 아쉬운 결혼시키는 거니 앞으로 시댁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이 결혼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라고요. 대놓고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말이었죠. 저런 말까지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라뇨? 무슨 은혜요? 제가 지금 결혼 구걸하는 입장인 건가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영이 너 가만히 있지 못해?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안 보이냐? 저것 보세요. 나 참. 난 네 시어미 될 사람이야. 넌 예의도 없니? 그만해.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 안 사람이 할 말 못할 말을 구분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 제가 다 부끄럽군요.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친정 아빠와 시아버지의 중재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은 상태로 상견례가 계속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후였죠. 심지어 시모는 그 일 이후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녀를 까내릴 건덕지만 찾고 있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그러다가 알맞은 먹이를 발견했죠. 하시는 일이 건설 쪽 일을 하신다고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저 공사장에서 일용직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니 섭섭하지 않게 벌고 있습니다. 노가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참 당신은 말 좀 예쁘게 못해. 네, 맞습니다. 그 일을 앞으로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모아둔 돈은 있으세요? 건강은요? 설마 딸한테 손 벌리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 돈 다 우리 승민이가 벌어오는 걸 텐데. 그 말에 결국 시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그만하래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할 말이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하더군요. 시아버지 호통 한 번에 입을 다무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로서는 타이밍이 좋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1초만 늦게 소리치셨으면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결국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로 일찍 종료되고 말았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있던 예비 시누이와 예비 도련님도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때 이미 제 속은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도저히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아빠가 식탁 밑에서 제 손을 잡고 계속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참고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시어머니를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사과하세요. 뭐? 나 말이냐? 네, 저희 아버지 무시하신 발언 지금 사과해 주세요. 하하, 나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사과? 예, 너 정신 나갔니? 어디 감히 사과를 우누네? 머리 바짝 숙이고 결혼 허락 구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사과? 너 길에서 나 만났으면 벌써 머리채 잡혔어. 제 머리채를 잡던 후려치던 상관없는데 우리 아빠한테 사과는 하시라고요. 지영아, 그만하지 못해. 아이고, 지영씨 진정해요. 내 대신 사과하리다. 좋은 날 기분 풀어요. 분에 못 이긴 시어머니는 진짜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과 도련님이 간신히 말렸죠. 너 내가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너 길에서 나 마주치지 마.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아버지 손에 끌려가다시피 차를 타고 상견례장을 떠났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도 전에 아주 제대로 망해버린 거죠. 미안해, 지영아. 내가 다시 연락할게. 남편은 저를 토닥여주고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저도 아빠와 집으로 돌아갔죠. 넌 위아래도 없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디 시어머니 될 분한테 큰 소리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내일 당장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싫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결혼이 인생의 전부야? 왜 내가 아빠 무시하는 사람한테 사과를 해?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돼?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저도 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이땐 진짜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예비 남편에게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진짜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찾아가실 거야. 찾아가시다니? 어딜? 우리 집? 왜? 사과하시러. 진짜 놀랍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딱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리는데 제 머리채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보다 더 무서웠죠. 정말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사돈. 제가 그런 말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꼭 제 속마음과 다른 게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아무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고 제 여식의 무례를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지영이는 어서 와서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사과드리지 못해. 네? 제가요? 순간 친정아빠가 저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셨죠. 잔말 말고 빨리 달려와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얼굴로 강요를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거예요. 아랫사람인 제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저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승민이와 결혼은 허락할게. 앞으로 내 며느리 될 사람이니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줄 테니 걱정 말아요. 설마 어제 일을 계속 마음에 품고 갈 정도로 좁은 성격은 아니지? 전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다만 문제라면 시어머니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말은 저렇게 했어도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를 갈았나 보더라고요. 결혼 이후 저를 죽어라 괴롭히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남편이 그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시어머니의 공격을 차단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의 왕 포세이돈처럼 제 앞에 서 있는데 조그만 해파리 같은 시모가 저를 찌르진 못했죠. 그렇게 소동을 겪고 나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찾아올 문제는 지금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문제가 터졌죠. 남편과 예약할 식장을 돌아다니며 음식 시식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말을 했지만 전화 건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거나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었죠. 그런데 잠시 후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누구세요? 많이 컸네.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 뻔했어. 네? 누구신... 엄마? 그래, 엄마야. 누가 이런 상황에서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부터 난다고 했나요? 영화나 드라마는 다 비현실,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은커녕 안구에 습기도 안 찼죠.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요? 무슨 볼일이죠? 아직도 엄마한테 화나 있는 거지? 엄마가... 누가 엄마야? 나한테 엄마가 어딨어? 아직도 화가 나 있냐고? 그게 당신이 버린 딸한테 18년 만에 할 말이야? 양심이란 게 있다면 일단 전화 못하죠. 안 그래요? 미안해.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왜요? 그래서 청첩장 보내달라고? 축의금 보내주게요? 나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큰소리 친구와는 다르게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쉽게 진정이 안 되더군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 나온 예비 신랑이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야기를 자세히 해줄 순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가 봐. 몸살인가?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다. 병원 가서 약 탈까?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그냥 일찍 푹 자면 좋아지겠지. 혼자 갈게. 연락할게. 저를 걱정하는 예비 신랑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엄마였어요. 엄마도 이제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과 흰머리 하나 없이 단정한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죠. 잘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는 말라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엄마를 발견했지만 엄마도 곧 저를 발견했습니다. 고작 4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만 보았어요. 제가 먼저 무심하게 엄마를 지나쳐 갔습니다. 지영아,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해. 한 번만 더 엄마라고 당신 입으로 말해. 그땐 나도 더는 안 참을 거야. 지영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제발 지영아. 나도 그날 아줌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연락을 무시했는지. 미안해, 지영아.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말해봐. 바람나서 자식까지 버린 여자가
18년 만에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은 하네. 말해봐요. 난 아줌마랑 다르니까 들어는 줄게. 그렇게 저희는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저는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엄마를 노려보았고 엄마는 죄지은 죄인 마냥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죠. 무슨 일인지 말 안 해? 이렇게 단둘이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도 내가 얼마나 불쾌한지 알아? 그래도 엄마는 대답을 못하고 M1 휴지만 만지고 있었죠. 참다 못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그제야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나 너무 미안해서 너에게 너무 염치 없지만 결혼식 볼 수 있을까? 내 결혼식? 참나, 볼 수 있냐고? 그래 와, 못 볼 거 없지. 축의금은 얼마 줄 건데? 설마 밥값만 내겠다는 건 아니지? 엄마가 결혼식 날 혼주석에 엄마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와장창 소리가 커피숍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커피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난 소리였죠. 엄마라고 말하지 말랬지? 당신이 왜 내 엄마야? 우리 엄마 18년 전에 죽었어. 죽었다고. 미쳤어? 아니면 내가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뭐? 내 결혼식 혼주석에 앉겠다고? 당신이 뭔데? 지영아, 엄마가 가버리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자한테 가버려. 그 집 자식들이 당신 새끼들이잖아. 걔들한테 가. 난 당신 딸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에 아빠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죠. 아빠도 엄마가 찾아온 일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니 더 화가 났어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 결혼식에 오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쩜 저렇게 양심도 없나 싶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 때문에 제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다 알고 있었죠. 엄마가 찾아왔었지? 엄마가 아니라 그 아줌마겠지. 아니, 나와줬으면 엄마인 거지. 아빠는 너만 괜찮으면. 나 안 괜찮아. 절대. 그러니깐 아빠도 꿈도 꾸지 마. 대체들 왜 이래? 그 아줌마가 억만금이라도 준대? 아빤 괜찮아? 아빠마저 왜 이래? 바람나서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린 여자라고. 제 말에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셨죠. 저는 절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애써 엄마를 기억에서 지우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마침내 저는 결혼을 했죠. 표독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프게 저를 바라보는 아빠의 얼굴도, 세상 행복하게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제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만 보였죠. 자꾸만 엄마가 있는 곳으로 신경이 갔어요. 하나뿐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엄마가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왜? 아이, 누구 올 사람 있어? 응? 아니, 아까부터 계속 누구를 찾길래. 누구 찾는데? 옛 남자친구? 재미없어.
저도 모르게 눈으로는 계속 엄마를 찾았나 봐요.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처럼 결혼식이 끝나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를 한동안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번 나타난 엄마의 존재는 떼어버릴 수 없는 껌처럼 제 영혼에 길게 늘러붙었죠. 길을 가다가 낯선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곤 깜짝 놀라곤 했어요. 엄마인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급하게 뒤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어떤 젊은 아줌마가 중학생인 자기 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움인지 상실감인지 분노인지 저도 알 수가 없었죠. 엄마를 또다시 보게 된 것은 1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된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려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크게 없었어요.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시아버지는 모임을 최소화했고 시댁 모임이 있어도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어머니와의 혹시 모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주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혼자 사는 아빠가 걱정되어 여러 가지 아빠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회사 일, 시댁 일 등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는데 아빠가 자꾸 인상을 찌푸렸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이 갈비뼈가 골절이 된 건가? 최근 오른쪽 갈비뼈가 아프네. 최근?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갔어야지. 왜 참고 있어? 에휴, 지금 가자. 알아서 병원 다녀오라고 말하면 분명 안 가겠지. 겉옷 챙겨 아빠. 지금 가보게. 대체 갈비뼈가 왜 골절이 된 건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몸 쓰는 일이 무리가 되었나 싶었죠. 아빠도 이제 슬슬 은퇴하셔야 돼. 몸에서 무리가 가는 거라고. 하지만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는 저희 부녀를 대학병원으로 보냈어요. 진료 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을 찾은 저희는 몇 가지 검사를 하고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간암이세요. 3에서 4기쯤으로 보이시고 복막 쪽에 전이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 이런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냥 옆구리가 조금 아픈 것뿐이었는데 암이라니요. 다른 불편한 거나 아픈 게 없었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항암은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진행이 무척 빠르신 것 같아요. 제게서 아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왔죠. 남편마저 없었다면 정신을 놓았을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아빠는 당일 입원을 해서 당장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일주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복막에 전이가 돼서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암이 원암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암이 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항암제를 바꿔야 할까요? 임상시험 중인 좋은 약이라도 사용하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세요. 호피스트 병동으로 이동하셔서 마지막을 편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 간절함에도 의사는 아버지의 여명이 한 달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다른 병원 전원하시면서 그 한 달 허투루 허비하지 마세요. 그저 아버님 곁에 지켜주세요. 아버지는 의사의 말대로 남은 한 달을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하셨어요. 하던 일을 정리하셨고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아버지는 딱 한 달 만에 영면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옷장을 열어보는데 눈물이 났죠. 아마 종교인들도 이렇게 짐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산 것이 없는 것처럼 정리할 짐이 없었어요. 대신 제게 적지 않은 금액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살며 덜 먹고 안 입으며 제게 남겨주고 가신 거였죠. 집에는 아버지가 정리해 두신 것으로 생각되는 유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게 남긴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이라고 행여 아낄 생각 말고 우리 딸이 이루고 싶었던 꿈, 하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 미루지 말고 모두 하면서 살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너무 짧다. 우리 딸은 미련 남기지 않도록 살거라. 아빠가 떠나는 길 미련이 남을까봐 장례 때도 입술 깨물어가며 참았던 눈물을 그날 아빠 집을 정리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몇 달이 흘러갔어요. 남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더군요. 밥 한 술 뜨지 못할 것 같았던 날들이 지나고 어김없이 끼니는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익숙함으로 제 슬픔을 포장해서 아빠의 그리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상견례 이후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거든요. 각자의 인생 각자 가는 걸로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조금 의외였습니다. 본인 외에 타인을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조금 감동했어요. 시어머니뿐이 아니었어요. 결혼 이후 개인적인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도 찾아왔죠. 제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면서요. 하루 이틀 점점 찾아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런 호의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풍기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었죠. 언제부터인가 돌려서 제게 묻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아빠에게 받은 유산에 대해서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짝 돌려 말하면서 의도를 숨기는 듯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나저나 신혼집 전세금도 많이 올랐다지? 네, 요즘 이 동네 전세 시세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매매해서 들어올 걸 그랬나 봐요. 버는 것보다 전세가 오르는 게 더 빠르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전세값 아무리 올라도 우리 지영이는 하나도 안 힘들지 않니? 저요? 왜요? 저희도 평범한 맞벌인데요. 너무 무섭게 오르니 어질어질해요. 바깥 사돈이 남기고 가신 거 있지 않어? 솔직히 말해도 돼. 안 빼서. 이런 식이었죠. 한두 번이야 저도 돌려서 대답을 했지만 매번 이런 식이니 불편하기만 했어요. 슬슬 불편하네. 뭐가 불편해? 아니, 어머님 말이야. 나 위로해주고 싶다고 찾아주시는 건 감사한데 오실 때마다 뭔가 취조를 받는 기분이랄까? 내가 한번 말해볼까? 됐어. 괜히 그러다가 어머님이랑 오해 생겨.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방문을 막을 명분이 전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기에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오늘 출근 안 한다며? 집이니? 네, 비번이어서요. 집 앞 찻집인데 내가 기니 할 말이 있구나. 잠깐만 시간 좀 내다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집 앞 카페에 가보니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누이도 함께 있었죠. 어머, 같이 오셨네요. 기니 할 말이라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말이었더라? 내 정신 좀 봐라. 하하, 기억이 안 나네. 늙으니 별게 다 불편하구나. 그게 뭐가 중요해? 새언니, 우리 오늘 쇼핑 가요. 새언니 옷이 너무 낡았다. 제가 용돈 모은 걸로 새언니 옷 좀 사줄게요. 시누이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남편에게 전날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소민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나 봐. 그래? 잘 됐네. 어떤 남자래?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소민이도 평생 일이라는 걸 안 해봤잖아. 막상 결혼 이야기 나오니 돈이 한 푼도 없나 봐. 아버지한테 결혼 자금 달라고 난리야. 남편이 지난밤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혼 자금도 없다던 시누이가 제 옷을 사준다고 하니 불안에 미치겠더군요. 뭔가 목적이 있는 친절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누이 결혼 이야기도 모른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사실 요즘 제가 피곤해서요. 어머님, 중요한 일 아니면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 네 신우가 네 생각해서 챙겨준다는데 같이 가자꾸나.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근교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되었죠. 그날따라 유독 저를 신경 써주시더군요. 몇 벌의 옷도 사주시고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쇼핑을 했더니 피곤했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갔죠. 내가 말했던가? 소민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다고.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아가씨, 축하해요. 만나시는 분 있다는 이야긴 들었는데 드디어 식 올리시는구나. 결혼 소식을 이전에는 못 들었던 것처럼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죠. 고마워요, 새언니. 그런데 새언니, 저 고민이 좀 있는데 들어주세요. 드디어 시누이의 목적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밥 먹다가 사례가 들렸네요. 네, 어떤 고민이요? 예비 신랑 집안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집인데 우리 예랑이가 결혼은 반반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인지 뭔지들은 반반 결혼이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 옌병, 아니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뭐 얼어 죽을 반반이야.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소민이가 신혼집 매매대금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긴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많이들 그렇게 반반 결혼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에휴,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소민이 이것도 지 꿈일 줄이나 알지 어디 돈이나 모아봤겠어? 일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어쩐지 아침부터 느낌이 쎄하더군요. 제게 잘해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결국 이 일이었네요. 네가 시누이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야겠다. 돈이요? 얼마나요? 눈 딱 감고 3억만 보태라. 너한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니? 3억이요? 어머니,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바깥 사돈 소천하실 때 유산 좀 남겼을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시던 집도 판 거 아니었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이 목적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럼 얼마까지 될까요? 새언니, 부탁해요. 저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래, 3억까지는 무리긴 하다. 여윳돈 얼마나 있니? 그래도 2억은 있지 않니? 바깥 사돈이 살던 집만 해도 그게 얼만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꼭 제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빠가 제게 남겨준 유산이랑 시누이 신혼집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거참 얼마 있는지 빨리 말해보라니까. 답답하게. 우리가 필요한 게 4억이야. 1억은 우리가 집담보대출로 어떻게 마련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3억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서 네 통장 까봐라. 어머니, 설령 제가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저 아가씨한테 그 돈 못 줘요. 아버지 유언도 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제 가족이니 결혼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경우죠.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4억 중에 3억을 달라는 거잖아요. 아가씨 결혼 자금 대부분을 저한테 해달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돈이 부족하면 형편에 맞게 결혼을 하셔야죠. 얘 봐라. 그쪽 집에서 4억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어떡해. 돈 없으니 1억만 보탤게요. 이러니? 사람이 가오가 있지. 그리고 너, 솔직히 너도 그 돈 꽁돈 아니니? 네? 꽁돈이요? 그래. 어차피 바깥 사돈도 항암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저 세상 가지 않았냐. 그럼 안보험금 받은 거 한 푼도 안 쓴 거 아니냐고. 그게 꽁돈인 거지. 그럼 뭐가 꽁돈이야? 지도 돈 굳고 좋았으면서 어디서 가식질이야. 뭐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네, 우리 아빠 제대로 치료 한번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돈 굳어서 좋아할 일이에요? 어쩜 그렇게 못됐어요? 어쩜 그렇게 악하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정말? 너야말로 가식 좀 그만 떨어 이거사. 가증스럽게. 아이, 엄마, 릴렉스. 진정해. 아, 우리 엄마 말 좀 예쁘게 하라니까. 새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가끔 저렇게 말 실수해요.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외출할 때 장롱에 뇌 넣어놓고 외출하는 거. 진정하세요. 아기는 없어요. 뇌는 장롱에 넣어두고 개념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인심은 변기에 넣고 물 내렸어요? 사람답게 못 살겠으면 적어도 괴물처럼은 살지 마세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오늘 아울렛 쇼핑을 하며 저 입으라고 사주신 옷들도 모두 챙겨서 가버리셨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완전 끊겼습니다. 딱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고부 사이로 돌아갔죠. 제게 다가온 시어머니의 목적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순간이어서 씁쓸하더군요. 어차피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으니 전 크게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가면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지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지영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삼체 대표 변호사 함정우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삼체요? 변호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로? 어머님 김미숙님께서 따님 박지영님에게 유산을 남기셨어요. 김미숙.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바람나서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 이름이었죠. 새로운 남편과 자식들 생겼다고 저를 버린 엄마가 제게 유산을 남겼다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딴 돈 받을 생각도 없었죠. 김미숙 씨가 저한테 유산을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전 김미숙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엄마의 유산을 받는 것을 거부하자 자신을 함정우라고 밝힌 변호사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의뢰인인 엄마가 제게 꼭 유산을 상속하길 원한다고 했죠. 지금 의뢰인인 김미숙 씨가 사망하셨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면
그럼 대체 저한테 지금 당장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박지영 씨에게 필히 유산 상속을 하시길 원하셔서.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 유산 받을게요. 단 저도 조건이 있어요. 제 조건 김미숙 씨한테 가서 전해주세요. 다들 서로 유산 받으려고 다툼을 자주 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어떤 조건이시죠? 저한테 유산을 남기려는 이유 김미숙 씨가 직접 저 대면에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쉽죠?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 제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이 돌아가고 며칠간 초조했어요.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요. 유산으로 받을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제게 남기려는 이유가 궁금해서였죠.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고 마침내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자분께서 박지영 씨 만나는 걸 많이 망설여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었죠. 남편과 함께 변호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이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제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간 곳은 암 전문 병동이었죠. 그곳에서 미라처럼 바짝 말라있는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엄마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이러고 있어? 다들 자기 갈 길 갔지. 엄마 오래전에 이혼해서 혼자야. 그렇게 잘 살 것처럼 바람나서 딸 버리고 떠나더니 말년이 참 볼만하네.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유산 왜 나한테 상속해? 엄마 설마 나한테 이제 와서 미안해? 미안하지.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널 두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 받아줄게. 그리고 유산도 다 받아줄게. 나 엄마 유산으로 아주 떵떵거리면서 펑펑 쓰고 다닐 거야. 괜찮지? 그동안 엄마 사랑 못 받은 결핍 이걸로 풀지 뭐. 그래도 되지? 엄마가 평생 모으고 일군 엄마 재산 내가 다 상속받아서 펑펑 써버려도 되는 거 맞지? 제 말에 엄마는 마른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돌아서 병실을 나왔죠. 그리고는 변호사에게 유산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절 바라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곱지 않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 남편과 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마지막 준비하는 장모님한테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 한다고 복수가 될 것 같아. 마음에 없던 말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몰라. 그러지 말고 장모님 임 좀 지켜드려. 옆에서 화를 내던 나 왜 버렸냐고 따지든 뭐를 하던 다 상관없으니까 그저 장모님 옆에서 해. 이렇게 그냥 장모님 보내면 당신 평생 한이 될 거야. 남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지냈죠. 회사를 가고 집안일을 하고 영혼 없는 얼굴을 하고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되던 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엄마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암병동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가 병실에서 긴급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위에는 의사 한 분이 올라가서 연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놀란 제가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엄마를 급히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중간에 심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가족들 한 명 없는 병실에서 엄마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엄마 옆을 지켰어요. 통증 때문에 약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엄마는 아주 가끔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를 보며 안심하는 얼굴을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되뇌셨죠. 그리고 제가 병원을 지킨 지 일주일 만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도 미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신 내 엄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몸에 연결된 심전도계에서 삐 소리가 나는 순간 엄마 가지마를 외치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는 눈치였죠. 조용히 끝날 거라 믿은 엄마의 장례식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문제는 엄마의 지인들 대화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서울 요지의 5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죠. 제가 상속을 받았거든요. 있는지도 몰랐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아 버리니 당연히 지인들 사이에서는 화자의 이야기가 된 거였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49제를 끝내자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친정엄마 암 간호하고 장례 치르는 동안 저 몸 상한 거 아닌가 걱정된다며 저녁 한 끼 차려준다는 이유였어요. 사실 다른 음흉한 속내가 있으면서 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해서 49제까지는 참은 거였겠죠. 장례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오면 너무 눈치 보일 테니까요. 그 속이 훤히 보이니 더 열받더라고요. 어머니 잘 보내드렸니? 좋은 곳에서 영면하실 거다.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기도할게요, 새언니. 고마워요, 아가씨. 그나저나 놀랐다. 그렇게 부자 엄마가 있는 줄도 몰랐어.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었어요. 부자였던 건 저도 지금까지 몰랐네요.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가자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있던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시어머니조차 속내가 보일까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형수님, 그나저나 이번에 5층 건물 받으셨다면서요? 위치가 좋다는 이야기 있던데 너무 부러워요. 저 사실 헬스장 하나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요즘 상가 월세가 진짜 어마무시해서요. 네, 좋은 자리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 형수님 건물에서 헬스장 오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오픈하고 자리 좀 잡히면 그때부터 꼭 월세 잘 챙겨드릴게요. 부탁 좀 드려요, 형수님. 눈치 없는 시동생이 먼저 제 유산에 대해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분위기를 살피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급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죠. 새언니, 이제 부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3억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언니, 제가 그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장례식장에서 들어보니 지영이 넌 그 유산도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다면서. 너 버리고 간 엄마 돈이라 찜찜하고 더럽다고 느껴지면 그냥 우리한테 다 맡겨라. 내가 아주 제대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너한테 한 푼 안 떼먹고 다시 돌려주마. 저번에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꽁돈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찜찜하고 더러운 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응? 얘는 참
나하고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네 시엄마 스타일 모르니? 말 실수한 거야. 내가 워낙 입이 걸잖니. 허허. 미안하다 얘. 아무튼 이제 진짜 여유가 넘치지 않니?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좀 돈 좀 쓸 때 아니겠니?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 건물이랑 그리고 받은 돈 모두 기부할 거거든요. 뭐? 기부? 아니 왜 그 큰 돈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준다는 거야? 얘, 너 혹시 머리 다쳤니? 얘가 왜 이래? 진짜 새언니 너무하세요. 지금 거짓말이죠? 우리 도와주기 싫으니까 기부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한 거니? 아니요, 진짜예요. 모두 고아원에 기부할 거예요. 이 미친 것이? 그때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소리를 쳤어요. 미쳤다니. 엄마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아들, 내가 괜히 그러니? 세상에, 네 아내가 지 엄마한테 받은 유산 다 기부한다고 한단다. 이게 미친 거지 다른 게 미친 거니? 좋은 일 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미친 짓이야. 그리고 장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그 돈이랑 건물 지영이가 하고 싶은 거에 다 써도 된다고. 아이고, 미친다 내가 미쳐. 아니, 지 가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굴더니 뭐? 기부? 너야말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가족 죽이는 기부라니. 그만 좀 하세요. 다들 왜 이러세요? 도와드릴만 하면 제가 도와드렸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34살 먹을 때까지 알바 한 번 안 해보셨죠?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지금 남들이 결혼자금 수억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결혼이면서요. 도련님은 또 어떻고요? 도련님도 지금 32살이에요. 헬스장이요. 본인도 운동 한 번 안 해봐서 지금 이티 몸매로 살면서 무슨 헬스장이요? 도련님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백수로 살고 있으시죠? 취업 같은 거 왜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을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다들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사람들에게 큰 돈을 꾸고는 안 갚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남편이 다과상을 엎어버렸어요. 다들 그만해요. 다들 제게 돈 달라 애원하다, 비난하다, 시끌시끌하던 시댁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가 유산 받았다니까. 다들 무슨 로또라도 된 듯 기쁜 거야? 인생 역전돼서 이제 돈이나 펑펑 쓰다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야? 대체 왜 한 사람도 부모 잃은 지영이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데 어쩜 내 가족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너무나 실망했다. 나 이제 엄마랑 너희들 안 볼란다. 그냥 남처럼 살 거니까 니들도 엄마도 지영이 좀 그만 괴롭혀요. 지영아 일어서 가자.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와 동생들 전화를 차단해버리고는 지금까지 만나고 있지 않죠. 단지 이 일을 후에 알고 극대노를 시아버지하고만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으셨거든요. 참 엄청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한 해에 다 일어났었어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죠. 이후 저는 정말로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정리해서 보육원에 모두 기부를 했어요. 오래 고민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2 때 엄마가 저를 버렸지만 적어도 저를 아껴주는 아빠는 있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마음은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기부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봉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지 벌써 6년이나 흘렀네요.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낳으니 엄마가 제 결혼식 때 찾아온 이유를 알 것도 같더군요. 남편은 최근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을 내뱉는 버릇도 고쳐보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부자가 아니라 개털이었더군요. 자기도 돈이 없으니 그렇게 시누이에게 돈을 요구한 거였어요. 시누이는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제 남편에게 몇 번 크게 혼나고 나더니 현재는 시외삼촌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삼촌이 자식이 없으셔서 일을 잘 배우면 시동생에게 가게를 물려주지 않으실까 해요. 저는 때가 되면 아빠와 엄마가 있는 납골당에 자주 가곤 합니다. 엄마가 남겨준 유산 내가 다 기부해버려서 혹시 화난 건 아니지? 화가 나도 그냥 참고 넘어가셔. 나도 엄마한테 화 많이 났었으니까. 폭풍우가 지나가고 햇살이 비추듯 저희 가족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